인권, 평화, 미래를 위한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역사 전문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고 있는 MC노 노기환입니다. 자, 오늘 방송을 함께할 세 분이 계신데 먼저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연구소의 조한성 작가 나왔습니다. 네, 조 작가 조한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근황이 반갑습니다. 어떻습니까? 근황이요? 잘 네. 지내고 있죠. 예. 더 할 말 없는데? 할 말 없어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이 더 많습니다. 네. 자, 오늘 맹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권시영 연구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근황 얘기해 줄 거 있습니까? 근황요? 네. 뭐 코로나19 때문에 네. 저희 연구소도 한동안 재택근무도 좀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맨날 출근하고 있어요. 네. 재택근무할 불만입니까? 때는 맨날 출근하는 게? 재택근무할 네? 때는 그래도 집에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네. 저기 신세 한탄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 근황을 물어봤잖아요. 아, 근황. 예. 우리 연구소가 올해 네. 지금 또 책을 한 권 준비하고 있어요. 사전. 어떤 사전입니까? 연구소의 장점이 사전이잖아요. 예. 제일 조선인 단체 사전. 네, 그걸 이제 연말까지는 내겠다고 네. 그 작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한성 작가님과 함께. 좋습니다. 네. 식민지 역사박물관은 계속 이제 좀 개관을 못 하고 있는데 문을 못 열고 있어요. 코로나 네, 때문에. 네. 하여간 이제 딱 문을 열게 되면 저희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팟캐스트가 이제 계속 책을 한 권 선정해서 저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함께할 책은 뭐 역사 소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명시입니다. 명시. 우리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김명시의 생애를 다룬 작품인데 그동안 한국 근현대사의 여러 인물들을 조명해서 작품을 최근에 또 많이 내고 계신 안재성 작가의 신작입니다. 네. 근데 오늘 또 뵀는데 또 다른 신작을 또 내셨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 방송 마무리할 때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명시의 작가 안재성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재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실 대학 시절에 네, 제가 90년대 초반 학번인데 우리 안재성 작가님의 사랑의 조건 예. 읽으면서 제가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네. 그런데 결혼은 했습니까? 결혼했습니다. 그 읽고서 결혼 안 한 사람도 있다 그래갖고 여태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 결혼을 그래서 이제 40 넘어서 했습니다. 사랑의 조건이 엄청 까다롭다고 예. 결혼을 못했다고. 네, 이게 노동 소설이고요. 예. 그 투쟁하는 사람들의 어떤 예전에 읽어서 좀 디테일한 건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동 소설을 좀 많이 쓰시다가 최근에는 이제 우리의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좀 많은 작품을 쓰고 계신데, 네, 하여간 참 반갑습니다. 진짜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네, 감개무량하네요.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의 작가분을 만나니까. 예. 자, 우리 안재성 작가가 어떤 분이신지 권시영 연구원이 양력 조사를 하셨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1960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용인에서. 제가 오늘 처음 뵀는데 네. 아까 들어오실 때 얼굴을 뵙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60년에 태어나셨는데 저렇게 네. 젊어 보이실 수가. 라는 그러니까 60년에 태어난 분들은 옛날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아니 우리 나이로 예. 환갑이세요. 그렇죠. 4.19 혁명이 있던 해에 태어나신 거죠. 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요. 전 할아버지처럼 에이, 보니까 요새 60이 무슨 할아버지입니까? 한참이지. 엄청 젊어 보여서. 사실 지금 그 법에는 65세 이상이 노인으로 돼 있는데 그렇죠, 이거를 더 그렇죠. 늦춰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그리고 좀 양력 소개를 해주세요 그냥. 예. 야심차게 준비한 애드립인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까이네요. 예. 그리고 78년에 대학에 입학하셨고요. 네. 그리고 80년대에는 학생운동 그다음에 노동운동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운동 때문에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학교에서는 제적이 되셨고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네. 구로공단, 뭐 태백 탐광지대 이런 곳에서 주로 현장 노동자로 일하시면서
노동운동에 투신하셨던 그런 경력이 있는 분이시죠. 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1989년에 장편 소설 파업 네, 이 소설을 발표하셨고 제2회 전태일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책을 내셨습니다. 아까 여쭤보니까 30권이 넘는 그런 저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네. 소설도 쓰셨고요. 그다음에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전도 내셨고요. 노동운동 관련한 책들도 내셨습니다. 네. 그리고 역사책도 내셨고요. 뭐 여기저기 손을 안 뻗친 데가 없는 그런 네. 저작의 달인이 아니실까. 어.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뭐 문단의 문어발이다 이런 얘기가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소개를 드리고 대표적인 작품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면 네. 소설로서는 파업, 음. 그다음에 경성 트로이카, 아까 말씀하셨던 사랑의 조건, 네. 연안행 뭐 이런 대표작들이 있고요. 네.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전으로는 이관술, 이현상, 이태준, 그다음 박열, 그다음에 윤한봉 네. 그리고 이재유 이런 분들을 다룬 평전을 내셨습니다. 하나 빠졌네요. 박헌영 평전도 내셨습니다. 맞아요. 네. 네. 잘하시네요. 제 팬입니다. 네. 그리고 노동운동 관련해서는 한국 노동운동사, 타오르는 광산, 청계, 내 청춘 뭐 이런 책들이 있다고 저는 본 적은 없지만 네.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지만 같은 쓸데없는 얘기를 왜 굳이 왜 합니까? 작가님 옆에 계신데 마음 상하시게. 전 솔직하게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분이세요. 예. 양력을 좀 말씀해 드렸는데 뭐 혹시 빠진 게 있습니까, 작가님? 아주 자세히 조사하셨네요. 네. 네. 읽은 건 하나도 없대요. 이런 사람 만나면 기분이 안 좋으시죠, 솔직히. 아니요, 저 뭐 어떻게 친구들한테 권하지 못하겠습니다. 책이 하도 많아서. 그리고 요새는 책 나눠줄 때 사인도 안 해줍니다. 자꾸 주니까. 예, 그렇죠. 예, 사실 그 작가한테 책을 이렇게 한 권씩 그냥 받는 거 이런 풍토 없어져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자, 그러면 오늘 작품이 이제 소설 명시인데, 김명시라는 인물에 대한 이제 소설 아니겠습니까? 네. 김명시는 또 어떤 분인지 우리 조한성 연구원이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네. 그 김명시 이분은 경남 마산에서 출생을 하셨고요. 이분이 그 오빠가 그 공산주의 운동을 먼저 시작을 해서 그 오빠의 영향으로 고려공산 청년에 가입하셨고요. 그다음에 동방 노력자 공산대학이라고 모스크바에 있는 대학에 유학을 하면서 공산주의자로서 독립운동에 투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화요파 공산주의자로 이제 처음 시작을 하셨다고 할 수 있는데 무슨 파 나오니까 또 머리가 상당히 복잡해지는데요. 빼고 얘기해도 됩니다. 예. 그래서 주류 공산주의자로 활동을 하시면서 상해 그다음 만주에서 이렇게 오가면서 여러 활동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1932년에는 서울로 잠입을 하셔서 서울에서 또 인천 경인부 지역에서 이렇게 노동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공산주의 운동 하시면서 조직 활동하셨던 그런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그 서울에 들어와 가지고 체포가 되셨어요. 그래서 6년형을 받고 네. 6년 동안 투옥 생활 하시다가 이제 추록하자마자 다시 중국으로 망명하셔가지고 중국에서 조선 독립동맹이라고 네. 하는 조직에 들어가시고 그 전에는 조선의용대 그리고 조선의용군 활동하시면서 그 조선 독립동맹 활동을 하시다가 해방을 맞으셨고 해방 후에 이제 돌아오셔서 그것도 해방된 다음에도 공산주의 활동하시면서 그렇게 평생을 독립운동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이 이 김명시라고 하는 독립운동가가 되었습니다. 네. 뭐 우리 조 작가가 얘기했습니다만 진짜 평생을 조국 해방을 위해서 싸운 그런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다. 네, 그래서 뭐 백마탄 여장군, 뭐 잔다르크 뭐 이런 별칭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이 김명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김명시의 생애를 소설 속 이야기 뭐 또 실제 이야기를 좀 비교해가면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다들 뭐 책은 읽으셨죠? 그럼요. 네, 소설은 김명시가 김조희 그리고 고명자와 함께 동방 노력자 그 공산대학에 가기 위해 가는 그 기차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네. 자 그럼 그 기차에 우리 안재성 작가님과 함께 탑승을 해서 네.
한번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작가님이 이제 좀 안내를 해주시죠. 예. 네. 지금 그 당시 그 항일운동이 시작됐을 때 사회주의 예. 운동이 들어오면서 이제 여성들이 그 사회 활동을 엄청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여성들이 활동할 공간이 별로 없었는데 사회주의 여성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함께 하니까요. 남녀 평등이니까. 네. 그때 이제 등장한 인물들이 주세죽, 고명자, 허정숙, 뭐 김명시 이런 분들인데 그 중에 이분들이 전부 그 조선공산당이 결성되면서 러시아로 유학을 보내죠. 네. 그 유학의 제 일진으로 간 게 네. 이제 김명시 그리고 조봉암의 부인이었던 김조희 선생 예. 그리고 저기 박헌영의 부인이었던 주세죽 선생 이런 예. 분들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김명시 선생이 상대적으로 이제 뭐 주세죽이나 뭐 김조희, 뭐 허정수 뭐 이런 사람들보다 인지도가 좀 낮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김명시로 소설을 내 작품을 좀 써봐야겠다. 뭐 그런 어떤 계기랄까 그런 게 있습니까? 뭐 저는 나름대로 명확하게 뜻을 가지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세죽 그러면 네. 아주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고 또 아주 유명했고 그렇지만 이렇게 비련의 여인처럼 왜냐하면 실제로 활동을 못 하고 이렇게 바로 그 소련에 살면서 그냥 그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유형당해가지고 예. 그런 분으로 이제 인지가 돼서 또 주세죽의 인기가 또 많고 그 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감성적인 인기. 그렇죠. 그 허정숙 같은 분은 나중에 이제 북한에서 그 굉장히 고위직을 하면서 아주 대단히 정치적인 여성이죠. 그러니까 한 번도 워낙 부잣집에서 태어났고 세계 여행도 하고 그 당시에 그리고 북한에서 다 최고위직으로 대우받다가 돌아가시나 정치적인 인물이고 고명자 같은 분은 이제 이렇게 저기 했던 이렇게 막 변절도 하고 예. 또 변절이라기보다 포기죠. 변절은 아무도 안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친일 행적은 명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뭐 그렇게 보면 변절이지 그것도. 예. 근데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그거 당한 거지 뭐. 아. 꼼짝 못하고 살아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다시 이제 또 활동도 하다가 또 이런 행적이 있잖아요. 어쨌든. 예. 그래서 근데 김명시 선생을 제가 선택했던 거는 그 어떠한 저기 뭐 말하자면 흠집도 없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최일선에서 사리사욕 없고 또 뭐 이렇게 저기도 없이 싸웠던 그러니까 저희가 외람되지만 하여튼 제가 운동하는 마음과 똑같았던 분이라서 일부러 선택을 했습니다. 우연히 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예. 명확하고 투명하게 늘 진짜 운동가니까 그냥. 투쟁의 최전선에 있었던 그런 예. 분이었다. 그래서 이분을 딱 선택한 거다. 문학적인 이런 거 없이 그냥 저 감상적인 그런 거 없이 이제 운동가로서 철두철미하게 살았던 분이라 저는 그분이 좋았어요. 선생님의 마음하고 통했네요. 네, 그렇죠. 아주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그 역사 인물을 이제 소설 작품으로 형상화하려면 뭐 자료 조사도 많이 하고 취재도 하고 그러셔야 되잖아요. 예. 자료가 좀 많이 있습니까? 김명시 선생에 대해서? 그 행적은 여기 나오듯이 거의 다 이렇게 있는데 그냥 저기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줄씩만. 예. 그러니까 무슨 대학교 다녔다, 뭐 언제 또 나왔다 이런 식의. 예. 그래서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자세한 것은. 근데 그 주변의 자료가 엄청 많기 때문에 공산대학교 풍경이나 이런 건 또 다른 데 다 나오고 또 뭐 인천에서 무슨 성략공장 투쟁 그것도 딴 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간 곳을 만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 속에 넣어서 이제 이야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평전으로는 도저히 쓸 수가 없었고 이제 소설로 다 쓴 겁니다. 선택을 했죠. 예. 소설 시작이 이제 동방 노력자 공산대학으로 이제 가는 여정이잖아요. 예. 그 동방 노력자 공산대학이 뭐 어떤 곳입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고 나서 네. 그 세계 약소 민족들 그리고 러시아 내에 또 민족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공산주의 교육을 했던 거죠. 그래서 기숙사를 두고 네. 월급도 주고 월급도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로는 우리 여기서 한 교사나 신문 기자 월급 정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월급도 주고 그렇게 가리켜서 혁명가로 다시 파견했던 거죠. 그래서 호지민, 뭐 박헌영,
조봉암, 뭐 이 김명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배웠죠. 우리나라에서는 한 200명 정도가 유학을 했던 걸로 아, 압니다. 200명이요? 네. 근데 그 혁명 직후에 러시아인데 그렇게 돈이 좀 여유가 있었을까요? 아 그게 그 뭐야 건물이나 이런 건 좋았는데 네. 실제 생활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돈도 줬는데 예. 뭐 밥도 줘야 되고 잠도 재워야 되고. 그렇죠. 예.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았죠 그때도. 그러니까요. 예, 그래도 거기 또 돈을 쓴 거죠. 아, 근데 이제 그때는 코민테른이 있어서 이제 그 스탈린은 좀 국내주의적인 게 있었는데 네. 코민테른은 부하린 지노비에프 이런 사람들이 트로츠키 네. 세계혁명을 지향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세계혁명가들한테 돈을 쓴 거죠. 예.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그리고 본국에 가서 활동하는 것도 다 대줬습니다. 예. 우리 조선공산당 결성 비용, 유학 비용 전부 그 코민테른에서 대줬죠. 아. 소련에서 예, 코민테른이라기보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조한성 네. 연구원이 코민테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코민테른. 예, 주석 좀 달아주시죠. 아 이렇게 갑자기 질문을 이 하시면 정도는 그냥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조선공산당 전문가인데. 예. 네, 코민테른은 네. 제3 인터내셔널이라는 그렇죠.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데 국제 공산주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국제 혁명을 지도하는 그 조직이 되겠고요. 예. 네. 그런데 작가님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전 세계에 있던 예. 사회주의 혁명가들은 예. 거의 그 코민테른의 지시를 거의 이게 복종하다시피 이렇게 따른 건가요? 뭐 솔직히 그랬죠. 네. 어. 왜냐하면 그 공산주의 사상 자체가 어떤 민족주의를 버린 것이었기 때문에 예. 그 민족이나 국가에 구애받지 않고 세계의 모든 인류만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조직이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죠. 세계 만국의 프로레타는 하나고 예. 만국의 공산당도 하나니까. 그래서 그것이 뭐 소련한테 지도를 받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었죠. 예. 예. 그냥 다 같이 하나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좀 다른 좀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스탈린이 이제 권력을 잡게 되면서 그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이 쇠퇴하게 된 건가요? 그 뭐 그래도 그 표현할 저기가 뭐 굉장히 학구적이라서 어떻게 저기 할지 모르겠지만 예. 쇠퇴했다기보다는 예, 일국 이제 스탈린 집권 초기지 않습니까 이때는 예, 예. 이때는 굉장히 그 스탈린도 열심히 했죠. 그런데 사회주의 경제가 완전 너무 어려워지니까 자꾸 국내 혁명 우선으로 많이 하게 되고 또 그래서 코민테른에 대해서 박해도 하고 이런 게 있었죠. 코민테른 지도자들이 또 이 스탈린이 다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코민테른도 저기 약화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김영시 선생이 예. 그 동방 노력자 공산대학으로 유학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찌됐건 유학을 간다는 건 공부를 잘했다는 얘기네요. 투쟁을 열심히 했다고. 투쟁을 열심히 한 거겠죠. 예. 그리고 뭐 선발 대회를 한 건 아니고 예. 1차 20명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청년 공산당원들 또 부인 뭐 애인일 때도 있고 그 공산당 자체가 극비였기 때문에 조직이 거기서 이제 한 당원이 한 150명 됐던가요? 처음에 네, 그 정도면. 네. 그 150명 안에서 이제 청년회 멤버들 이렇게 해서 그 숫자를 정확히는 저도 모르겠는데 예. 네, 선발한 거죠. 음. 그래서 김영선의 동생이기 때문에 네. 선발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친오빠. 네, 친오빠기 예. 때문에. 고려공산 청년에 들어가서 이제 뭐 마산 제일 야채이카 네. 뭐 이렇게 계속 됐다는데 고려공산 청년회가 어떤 조직이에요? 고려공산청년회는 조선공산당 산하에 네. 있는 그 청년 조직이고요. 이게 이제 국제적인 조직이에요. 그래서 항상 공산당이 있으면 그 공산당의 자매 단체로 청년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청년 조직으로서 조선 안에는 고려공산 청년회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북한에 아마 있을 겁니다. 어. 이름 그대로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럼 이제 일단 김영시 선생의 뭐 좀 가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일찍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하고 그 사형제죠. 오형제죠. 그 이제 누나하고 여동생이 한 사람 있었고 예. 그다음 남동생이 둘. 그래 합치면 5명 맞네.
아, 남동생이 한 명 더 있었군요. 그러니까, 저는 사형제인 줄 알고 있었어요. 사남매. 그러니까 누나가 한 사람이 있고 예, 예. 누나가 아니라 언니지. 예, 예. 언니 한 사람, 여동생 한 사람, 그리고 오빠, 네. 남동생. 남동생. 우리는 오남매네요. 우리는 언니가 그래서 있는 줄 몰랐어요. 오남매 2남 3녀였던 집입니다. 예. 그래서 어머니가 잠깐 잊어버렸는데 그분인데 어머니도 3.1운동 때 아주 열심히 하셔서 그때 한 달 이상 갇혀서 몸을 많이 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근래에 그 마산에 있던 그 친척분들이 많이 이제 서로 교류를 하게 됐는데 그 어머니도 그 독립운동가로 그 마산에선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오빠 김영선 네. 그리고 동생 김형윤 네. 네. 김형윤. 이 세 사람이 또 이렇게 김명식까지 세 사람이 또 독립운동하는 감옥살이를 엄청 많이 했죠. 예. 오빠가 아마 최장수 옥살이 기록을 갖고 있을 겁니다. 12년 정도. 거의 13년, 12년. 일제 강점기 하에서 최장수. 예, 형량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이래저래 이렇게 오래 살게 됐죠.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집안이네요. 예, 4명이 독립운동가 집안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공산주의 운동했다는 이유로 예. 다 4명 다 서원을 아직 못 받고 있고 또 못 받은 이유는 다 흩어져서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후손이 없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이제 집안 분위기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하면서 이제 동방 노력자 공산대학으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뭐 주로 뭐 어떤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당시 마르크스 이론, 뭐 혁명사, 예. 그리고 뭐 유물론, 철학 이런 것들 주로 배웠을 것이고, 언어. 예. 그런 것들 주로 배우고 또 김명식 같은 분은 일찍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4년 뭐 이런 식으로 꽉 채우는 게 아니고 자세가 된 사람은 또 일찍 보내주고 본국으로 빨리 활동하라고 보내고 또 시원찮은 사람은 퇴학도 시키고. 예, 그 김명식은 그 일진 중에서 제일 먼저 그 현장에 파견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대단히 뛰어난 그 저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저로서는 이게 참 꿈 같은 이야기예요. 어떤 국제적으로 혁명의 예. 지도 조직이 있고 거기서 각 나라에서 유학생을 받아서 무료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예? 예. 와, 그러니까 완전 국제 간첩단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카우투브라고 불렀는데 예. 이제 그 공산대학교를 예. 근데 아주 그렇게 즐겁고 예. 재밌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막 그 숙청이 일어나면서 그 아주 흐지부지 됐지만 아주 되게 재밌었다고 다들 기록해 놓습니다. 맞아요. 그 선생님 소설에서도 되게 대학 분위기를 예. 흥겹게 이렇게 묘사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떤 교육 기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동방 노력자 공산대학 외에 또 다른 것들도 있었죠. 예, 레닌 대학교. 레닌 대학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고 엘리트 코스. 거기는 이제 엘리트죠. 좀 더 소수의 대학교죠. 그리고 또 기술을 가리키는 예. 기술대학교도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를 위한 예. 그럼 노동자라고 해서 거기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기술대학교, 레닌대학교, 동방노력자대학교. 예. 그러니까 레닌은 고급 간부, 저기 동방노력자는 중간 간부, 저쪽은 기술자 이렇게. 우리 예전에 팟캐스트 할 때 그 레닌 대학 출신들 얘기한 적 있지 않나요? 그게 이제 레닌 대학 출신의 독립운동가들. 박헌영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박헌영. 박헌영하고 김다냐 뭐 이런 분들. 김다냐. 예, 최고 지도자급들이 가는 학교가 그렇죠. 예. 되겠죠. 그렇군요. 그랬죠. 예. 거기서 이제 김명희 선생은 뭐 우등생으로 뽑혀서 예, 이제 제일 먼저 떠나게 되는 거죠. 예, 공산대학교에서 네. 예.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제 상하이로 갑니다. 요즘에 상하이죠. 네. 상하이로 가서 조선공산당 그 하여튼 조직운동을 거기서 가서 맡게 됐죠. 예. 그럼 상하이로 갔을 때가 그게 내가 몇 년도의 일인 거죠? 27년도인가? 7년. 1927년. 네. 예, 그럴 겁니다. 예. 이제 국내에서 그 공산당이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네. 그 이제 상해에다 본부를 둬서 상해에서 자금을 받아서 이제 기관지 만들어서 국내로 내려보내고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대외적으로는 뭐 공산당 본부라고 하면은 장개석 군대한테 바로 죽기 때문에 예. 뭐 여러 가지 형태 그냥 계속 바뀌죠. 이름도 단체 이름도 상해 한인회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지만 실제 내막은 공산당 저 총본부였죠. 두 분은 뭐 중간중간 좀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즉각 질문을 해주세요. 네. 네, 그럴게요. 특히 또 우리 조한성 연구원은 네. 조선공산당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옆에 너무 또 대전문가가 되어서 지금 상당히 좀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 진짜 예, 그럴 예. 필요 없어요. 저는 소설가지 무슨 역사학자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부터 질문해 네. 주시죠. 사실 저는 뭐 아는 게 있어야 질문을 하죠. 그래서 공부하러 왔습니다. 예. 조선공산당 잘 모르시잖아요. 잘 권시현 몰라요. 연구원. 조선 사실 저하고 수준이 비슷합니다. 예? 그래요. 저는 말이죠. 조선공산당이 1925년 4월 17일에 만들어졌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오, 맞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죠? 예.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오. 대단하시네요.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시죠? 다음 어디서 이렇게 선언을 하죠? 아서원? 아서원. 네, 네. 네. 지금의 롯데 호텔이죠. 롯데 아. 호텔. 중국집인가요? 네, 중국집. 옛날에 이제 중국인이 거기다 네. 아주 우리나라 제일 큰 식당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수백 명이 들어가는 그게 이제 아서원이었고 그게 나중에 반도 호텔이 돼서 미국 대사관으로도 쓰다가 이제 롯데에서 그 명동 일본지라고 할까요? 예. 거기에서 한 거죠. 야, 조선공산당을 만들었던데 롯데가 들어왔다는 게 네, 그 그게 참 또 무섭죠. 역사의 아이러니네요. 예. 예. 자, 하여간 이제 김영시 선생이 상하이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1927년에. 예. 그때 이제 소설 보니까 제비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예. 이게 그때 실제로 썼던 그런 용어인가요? 그 당시에 그 공산대학교에서 한 회의록이 다 있습니다. 아.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예. 그 다 번역해서 한국인 통역들이 번역하고 해서 소련에다 내긴 걸 이제 다 받았는데 우리가 거기서 이제 토론하는 내용성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 그 저 나중에 그 이제 전평 예. 해방 후에 이제 전평 노동운동을 하는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 그 제비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제비다. 예. 조선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많은 유학생이 오긴 오는데 네. 돌아가서 활동하는 사람이 사실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면은 지옥이니까 아. 그래서 조선은 들어가서 활동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는데 네. 이제 말하자면 저 우리 김명시 선생이랑 몇 사람이 이제 최초의 조선 제비가 된 거죠. 아, 강남 같은 제비가 돌아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제비를 쓰신 거군요. 그냥 이제 혁명에 네. 대해서 배우고 다시 돌아와서 그렇죠. 그걸 실천을 한다. 제비처럼 집에 간다. 예, 그런 의미로. 그런 아. 의미로 그냥 발언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책 읽으면서 이게 작가님이 만드신 용어인가 뭐 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김명시 이분 선생의 개인사 예. 뭐 이렇게 고문 받아서 유산한 것도 사실이고 다 사실인데 애인이 누군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좀 이렇게 약간의 소설 만든 건 있는데 예. 나머지 그 토론한 부분 이런 건 다 있는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아. 제가 굳이 그 창작 안 해도 예. 그 현실이 훨씬 더 재밌는데요. 그래서 그때도 그때 썼던 용어다. 예, 제비라는 썼던 내용들 말이. 다른 그래서 이제 것도. 소설에 나오는 고노체, 예, 예. 그것만 이제 그다음에 바꾼 겁니다. 연인으로 나오는 이상훈 이런 예. 분들 그 이름만 제가 혹시 뭐 고노철의 경우에는 어떤 인물을 모티브로 했다 뭐 이런 게 그 옛날에 권우설, 권시중의 오자 돌림들이 운동을 많이 했죠. 예. 공산당 운동을. 예. 그래서 그냥 거기서 한번 딴 거고. 예. 그 왜 실제로 권오직 선생이 권오직, 동방노동자 권오설. 공산대학에 네. 유학을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근데 둘이 연인이라 이런 건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디서 이렇게 고문 받아서 유산됐는지도 모르겠고요. 본인이 신문 기사에서 인터뷰에서 직접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하이로 간 김영시는 이제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나요? 이제 여성들 조직하고 예. 뭐 상하이 그 당시 아마 뭐 숫자가 계속 변하고 늘어나지만 한 1,000명에서 1,400, 2,000명 이 정도의 한국인들이 와 있었죠. 그래서 그 중에서 부녀자들을 조직해서 이제 당원 가입시키고 뭐 교육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기 조봉암 선생하고 같이
그 기관지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고 또 만주에 가서 또 하고 만주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해야 되겠지만 예, 예.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하이에서 만주로 가게 되는 건가요? 예.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조선공산당은 거의 이제 와해된 상황인 거죠. 그렇죠. 예. 그 공산당이 한 4차례나 이제 와해가 되죠. 예. 그래서 그거를 두고서 뭐 공산당이 분파 싸움 많이 했다고 하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저는 꼭 그런 시각으로 보이지는 않는 게 뭐 레닌 공산당도 계속 저 국외에서 했잖아요. 예, 예. 러시아에서 버티질 못했는데 뭐 거기도 예. 그 정도로 20만 군대가 이렇게 관원이 지키는 조선 안에서 뭘 한다는 건 거의 현실이 어려웠기 때문에 계속 바뀐 거고 또 그 새로운 집행부 4번의 집행부가 바뀐 것이지 그걸 꼭 공산당이 뭐 파벌 싸움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서로 뭐 사이는 나쁘죠.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다 이렇게 사람이 모이면 파벌이 있는 건데 네. 하여튼 그런 점에서 이렇게 저기하게 보지는 않고 그런데 어쨌든 더 이상 국내에서 할 수 없고 또 코민테른이 그 당시에 또 하나 문제는 그 코민테른이 굉장히 작용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를 완전히 배격하고 예. 이제 민족해방운동에서 민족해방을 빼버리고 계급투쟁으로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1928년도부터 미국의 대공황이 나니까 이제 자신을 얻은 거죠. 그래가지고 극자로 다 나가면서 조선공산당도 해체시켜버린 겁니다. 너희들은 노동자들이 중심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28년도 12월에 조선공산당을 해체시키면서 노동자로부터 다시 만들어라. 그래서 물론 비용은 계속 대주면서 만들어라 그랬고 근데 만주에서는 해체는 안 합니다. 만주 공산당이 조봉암이 거기 가서 조직을 해놓은 당인데 만주 총국이죠. 만주가 또 독립운동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거긴 정말 대단한 투사들이 많은데 우리가 왜 해체해야 되냐고 안 하니까 이제 김명시 선생을 보낸 거죠. 김명시하고 그 홍무슨 선생, 홍남표, 네, 홍남표 그분을 보내서 해체를 시킨 거죠. 그 해체 작업을 한 겁니다. 해체했다는 것이 뭐 없어졌다는 건 아니고 중국 공산당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그 얘기를 하러 간 거죠. 네. 일국일당이니까 길리 가라라고 한 거죠. 네, 이때 그 만주총국이 그러니까 만주총국이 3개의 단체로 막 분열이 돼 있었대요. 그래서 서로 막 싸우고 이런 그렇죠. 것들이 많아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일국일당 원칙을 강화하면서 해체하라고 이제 지시를 한 건데 이 만주에 있던 화요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성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그 조직을 해체하지 못하니까 이제 외부에서 코민테른의 지시를 받은 그런 분들이 가가지고 이제 해체 작업을 같이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분들이 이제 김명시하고 홍남표 이 선생님들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하얼빈 그 복동을 일으켰던 거죠. 그러면. 근데 제가 지금 잠깐 이해가 안 되는 게 김명시 선생이 화요파 공산주의자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시작을 그랬겠죠. 근데 화요파 해체하는데 앞장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민테른이 지시를 했으니까. 네, 그러면 중국 공산당에 들어가. 만주 갈 때는 화요파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아니지. 그게 아니고 화요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 공산주의자들이 각 지역에서 활동을 하니까 고립돼 있는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화요파라고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화요파가 아니고 이게 생각들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자기 조직 만주에 있는 자기 조직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조직을 그 코민테른 입장에서는 해체하고 중국 공산당으로 들어가라라는 그 생각을 했던 거고 이 지시에 따랐던 분들이 이제 홍남표, 김명시 선생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쁜 뜻으로 해체하라는 것이 아니고 네. 그리고 뭐 분파 문제는 지금 저는 요즘에는 저 민족주의 독립운동사를 한번 이렇게 면밀하게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분파는 정말 공산당의 한 10배는 더 될 겁니다. 정말 많거든요. 왜냐하면 근데 이게 불가피하죠. 서로 전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만날 수도 없고 중국에 200만 명이 가서 어디든지 마을에 사면 거기서 조직을 만들거든요. 우리는 의림단 무슨 단에서 다 만들어 이미 만들어서 자기네끼리 굴러가기 시작하니까 뭐 하나도 이제 그 합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렇게 해서 형성되는 거죠. 공산당도 마찬가지고
지금같이 이렇게 카톡 대화방을 해도 네. 싸우는 판인데 그렇죠. 뭐 화요파 단톡방 네. 이런 거 만들 수 없죠. 그 당시에 각 지역에서 이제 다 러시아 안에서 미륵구치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만들고 네. 블라디보스톡은 또 만들고 다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분파가 생길 수밖에 없는 네. 시대적인 조건인 거죠. 그래서 민족주의는 훨씬 많아요. 그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그걸 계속 합쳐보는데 또 합쳤다가 또 임시정부도 그래서 처음엔 합의를 해서 했는데 나중엔 또 다 깨지고 그렇죠. 5개월이나 회의를 해서 합치자 했는데 이미 자기 관성이 있으니까 자기 저기를 깨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랬고 이제 화요회가 이제 박헌영 뭐 이렇게 아주 공산당 저 신진 세력 중에도 아주 강경파들이 많았던 네. 처음에 공산당 결성도 그 화요계 중심으로 했고 그러니까 이게 화요계가 아닌 서울파 계통 이영 정백 이런 분들은 좀 대중적인 운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청년회에서 그쪽은 대중적이 훨씬 많고 대중적인 지지도 많고 그리고 공개 활동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공산당이 화요계 쪽은 완전 철두철미한 그 지하 활동 중심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많이 부딪히죠. 그리고 공개 활동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또 일본하고 더 가까울 수밖에 없잖아요. 타협을 해야 집회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선명성이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배신한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특성이 좀 달랐던 것이지 예. 화요애들은 뭐 변절자들의 모임이다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할 화요애가 아니라 저 서울파가 그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중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이해할 만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분파나 정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근데 일단은 좀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좌익 계열 그 독립운동은 분파가 너무 횡행했다 이런 인식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반공 이데올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좀 주입받은 걸까요? 첫째로는 제가 공부한 바만 말하자면 첫째로는 일본 그 경찰이 그렇게 다 기록을 아주 언론에도 이렇게 보도하고 그러니까 공산당을 1차 집행부라 그러지 않고 1차 공산당, 화요계 공산당 일본인들이 만든 말이에요. 이게 언론 신문에도 다 나와요. 2차 공산당을 그럼 2차 집행부라고 하면 되는데 안 그러고 무슨 서울계 공산당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본 경찰이 우선 구별을 좀 해주고 그런 게 좀 있죠. 그래서 분파가 없었다는 건 아니고 그걸 더 이제 강조해서 하는 게 있고 또 해방 뒤에 또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또 이제 북한이 중심으로 통일이 되다 보니까 공산당이 이제 그 나머지 이런 국내 운동가들에 대한 그 폄하를 하는 과정에서 또 분파주의자들이라는 식으로 막 계속 공격하는 것들이 남아 있는 거죠. 뭐 그 분파가 없었다는 말은 전혀 아니에요. 그냥 그게 하나의 저기가 됐던 거죠. 그런 어떤 편견을 만드는데 좀 북한 정권도 일조를 했군요. 그렇죠. 아까 우리 권시영 연구원이 얘기했는데 그럼 이제 그 대륙으로 간 이후에 하얼빈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그 이게 하얼빈 폭동은 그 조선공산당 해체하고는 관계는 있지만 그 공산당 해체하고는 상관없이 이제 그 당시에 중국 공산당의 2.23이 그 모태통 이전에 2.23이 공산당 당석이 할 때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그 작용화되면서 인터내셔널이 국제 저기가 작용화되면서 폭동 노선을 선택했다고요. 좌익 모험주의 이렇게 그거를 표현하죠. 2.23의 개인의 뭐 폭동주의라고 뭐 또 이렇게 잘 이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인터넷 국제공산당 전체가 그랬던 거죠. 그래서 폭동 노선을 내리니까 2.23이 중국 공산당 대표로서 그걸 실행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폭동이 났고 이제 중국 공산당에서는 또 그런 점이 좀 있었어요. 조선공산당 만주천국에 이제 파벌 싸움이 많다. 그건 그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저기를 통해서 증명해라고 무장 폭동에서 열심히 하는 걸 증명하면 공산당 입당시켜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이제 조선공산당이 많이 만주는 거의 뭐 가담 이상의 주동을 다 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갔는데 이제 홍남표와 이제 김명시 이 두 분도 그 직접 지휘하죠 전부. 그래서
그래서 아주 유명해지게 된 거죠. 김명씨가 그 당시에는 지금은 잊혀졌지만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해서 조선공산당 출신들을 이제 입당을 많이 시키죠. 예. 그 이후에 이제 김명신은 국내로 진입하게 되는 건가요? 예. 네. 그 국내 진입 이후의 일들을 좀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만주가 그 이제 223 노선이 이제 폐기가 되고 예. 중국에서는 세계적으로도 자익 노선이 좀 완화되면서 만주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만주사변이 일어나잖아요. 예? 만주사변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만주사변 나면서 바로 이어서 만주사변 1931년. 몇 월? 31년입니다. 몇 월이 뭘 중요합니까? 투쟁 그 일본 놈들이 도발했는데 여름이건 봄이건 가을이건 막아야지요. 계절이 중요합니까? 나쁜 놈들 쳐들어왔는데 춥다고 안 막을 거예요? 아까 4월 17일 강조하시더니 몇 월입니까? 네? 몇 월이죠? 아 모르면서 물어본 거야 지금. 나 아는 줄 알았는데. 핸드폰 뒤져보시면 예. 그래서 9월인가? 그러니까 9월이잖아. 그렇죠. 네. 알아요. 국내 조직을 예. 이제 조선공산당 재건 운동을 하는 거죠. 이때부터 해방되는 그날까지 그 적어도 16년 이상 그 모든 공산주의자들이 조선공산당 재건을 목표로 네. 그 나중에 나오는 이재유 뭐 모든 사람들이 하죠.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이제 일환의 하나로 저기를 간 거죠. 국내로 파견돼서 또 공장으로부터 저기를 조직을 하자. 노동자들 조직하기 위해서 인천 공단으로 갔죠. 그래서 오래 하지는 못했습니다. 뭐 상상할 수 없는 그 이렇게 치밀한 그 감시들을 하니까 그래서 오래 하지는 못했지만 몇 달 만에 이제 체포가 되는 거죠. 제가 조금 보충하면 그 이때 그 국내에 들어왔던 그 운동이 그 국제성 공산주의 그룹이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박헌영과 그냥 김다냐 이 상해 있었던 그룹 있잖아요. 이 그룹들이 코민테른의 지시를 받고 공산당을 재건하는 그 그렇죠. 명령을 받고 이제 재건을 하는데 꼬뮤니스트라고 하는 그 잡지가 있었어요. 그 잡지를 발간을 해서 그거를 국내로 전파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그 운동을 하다가 그 국내로 전파하는 역할을 김명씨가 맡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맡게 되고 그리고 김영선 있잖아요. 그 오빠. 그 김영선은 그 이 국제선 공산주의 그룹의 정권위원으로 조선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지위에서 오빠가 거물이네요. 네, 오빠 거물입니다. 거물이죠. 그래도 뭐 그렇게 우리 된 거. 조선공산당 전문가라고 해도 되겠네요. 예.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확하게 아시네. 아 우리 안재성 작가님이 인정한 인정한 전문가.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김영선이 이제 총책이고 정권위원이고 김명신은 그 멤버 저기 중에 하나로 활동가 한 사람으로 들어온 거죠. 또 그러다가 이제 둘 다 이렇게 체포되게 됩니다. 체포된 후에 어디로 가게 됩니까? 체포돼서 이제 신의주 형무소에서 형량 6년은 받았지만 실질은 거의 8년을 살았나 7년 넘게 살았죠. 왜냐하면 재판 과정을 형에서 합산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체포된 그날서부터 합산을 하는데 그 옛날에는 막 2년씩 형사를 하고도 감옥까지 가서 2년씩 살고도 전혀 기록이 안 남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재판을 받지 않고 그냥 석방을 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그거 다 합쳐서 7년이 넘게 신의주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고 이제 중국으로 다시 망명하게 되죠. 신의주 감옥이라 그러니까 그냥 말만 들어도 되게 추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거기는 그 조봉암 선생이 써놓은 그 자서전에 책까지는 아니지만 기록에 짧게 나오는데 정말 혹독했다고 합니다. 신의주가 그렇게 춥고 그 조봉암은 거기서 손가락이 다 잘렸죠. 손가락 끝이. 동상 때문에 8마디가 나갔다고 했으니까 동상 때문에 발도. 그래 김명시 선생도 그 평생이 동상으로 그 괴로 저기 당했다고 나와서 막
그렇게 겨울만 되면 가려워가지고 손발이. 아 그래서 무정. 네, 그래서 그거 갖고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김명시구나 하고 알아봤다고. 살아난 게 다행일 정도로 아주 혹독한 그 옥살이를 했죠. 예. 자 수영 생활을 마치고 이제 다시 중국으로 가서 예. 네, 조선의용대 활동이 시작되는 건가요? 아 그런데 네. 저기 네. 그 신의주 형무소에 이제 수감되어 있으면서 선생님 소설에 보면 임 씨라고 하는 여인과의 대화를 되게 길게 써놓으셨잖아요. 예. 자본주의 노선대 공산주의 의 이제 이론 논쟁이랄까요? 그런 얘기를 써놓으셨는데 그거는 어떤 걸 좀 참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선공산당 그저 경성공그룹 세운그룹 중에 하나였던 예. 박헌영 뭐 김 누군가 아이고 참 하여튼 그 사람들이 그 조서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아, 조서. 그리고 실제로 저기도 그 당시 삼천리 같은 잡지에도 예. 그 소련에서 이제 그게 되니까 그 스탈린주의로 이제 변질이 되면서 그 소련에서 탈출한 뭐 군인들 뭐 수기도 나오기도 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참고해서 거기서 만들어낸 겁니다. 일단 공산당 내부에서도 그렇게 김태준 같은 사람하고 박헌영하고 이렇게 그 논쟁을 하죠. 논쟁이라기보다는 김태준이 물어봅니다. 이렇게 이런 지금 그 질문 그대로 옮긴 거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민족 문제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아 우리 연구소로 오면 되는데 민족 문제 생겼을 때. 박헌영은 정말 고지식하고 깝깝한 사람이라 그냥 저 소련 교과서 그대로 소련에는 뭐 민족 문제가 없다. 왜 없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식의 답만 하죠. 근데 그때 그 소련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어도 우리 그 사회주의 운동가들로선 퇴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운동하지 말자는 거예요. 뭐예요? 그 민족주의 운동은 거의 또 소멸된 상태고 그 당시에 그 어디 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산당도 전명이니까 그냥 운동하지 말까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여전히 그래도 도와주는 건 공산당이니까 우리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네. 그 얘기도 제가 꾸며낸 것만은 아니고 이제 조합을 하긴 했지만 실제 있었던 대화들을 쓴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니까 조금 갑자기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역사 소설에서 그 작가의 상상력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2%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 아,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실제 있었던 일이라든지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변질시키는 거는 저는 더군다나 실명으로 넣으면서 또는 누군지 빤히 아는데 단지 가명이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저기 쓰는 거는 아주 저는 진짜 잘못이라고 싫어합니다. 그냥. 그래서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만약에 뭐 박헌영을 주인공으로 소설을 쓴다. 근데 실명이 아니라 이름만 살짝 바꾼 다음에 마음대로 쓰면 어떻게 만약에 뭐 박철수라고 했다. 근데 누가 봐도 읽어보니까 이게 박헌영 묘사한 것 같은데 갑자기 뭐 민족주의자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묘사한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도 김명시든 모든 사람은 실명이지 않습니까? 그 애인의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이제 그것만 이제 소설로 쓰고 나머지는 어찌됐든 누구 발언이든 간에 어디선가는 이렇게 했던 실제 고민들 저의 고민이 아니고 작가의 고민을 거기다 써버리면 안 되겠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 있어요. 소설을 읽다 보면 전 그게 되게 부러웠는데 김명시라든가 이런 분들이 부러웠던 게 블라디보스톡에서 기차를 타고 모스크바를 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모스크바를 출발해서 상해에 오는 과정들, 그 여정들이 있어요. 기차를 타고 가면서 그렇죠. 보이는 풍경들, 거기에서 나누는 대화들, 눈폭풍. 만나는 사람들, 뭐 그다음에 사막에서 늑대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거는 가보신 거예요? 거기를?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보셨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 러시아에는 한 달이나 이렇게 갔었는데 횡단 열차를 타지는 않았었고요. 그래서 횡단 열차를 좀 해보려고 막 검색을 많이 했는데 요즘 열차하고 모양이 달랐을 것 같아서 결국은 그 당시 그 유명한 백남 우리 그 북한에 올라간 학자 중에서 이렇게 책으로 아예
학자 유명한 학자가 있죠. 근데 오늘 선생님 뵈니까 좀 백남은 그 사람 이름에 약간 약하시네요. 약해요. 하도 많이 기억력이 약해요. 아닙니다. 네, 지금 만나도 낮에 이름 못했다고 저기. 그래서 그래가지고요. 그분의 이제 그 저 수기에 모스크바 횡단 열차 타고 모스크바 가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의 수기에는 그 몽고로 고비 사막을 관통하는 얘기도 있어요. 막 늑대들이 계속 따라오고. 뭐 사실 늑대들이 따라와서 그런 부분을 제가 무슨 뭐 불세출 천재도 아닌데 어떻게 상상하겠습니까? 그냥 실제 있으니까 상상해서 쓸 수가 있죠. 뭐 상해 풍경 같은 경우도 우리 이허은이라는 그 우리 민족주의 독립운동했던 부인 그 허은 여사가 써놓은 그 속에 상해 풍경도 있고 뭐 그런 자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거를 이제 조합해서 이제 배경으로 깔아주는 거죠. 역사 소설에서 작가의 어떤 창작은 한 2% 정도가 그러게요. 최대치다. 저는 아주 그 원칙을 애씁니다. 그렇군요. 자 다시 김명시 선생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이제 중국으로 망명을 해서 조선의용대 활동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조한성 연구원이 또 조선의용대가 어떤 건지 좀 주석 좀 달아주시죠. 네,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굉장히 이거 헷갈리는 거고 사실 저도 잘 조선의용대가 설명할 수 발전해 갖고 있을까? 조선의용군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어요. 조선민족혁명당. 유일당. 네, 유일당 운동을 통해서 중국 이게 다 생각이 나다니.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졌던 정당인데요. 어떤 인물이 떠오르죠? 저 질문하지 마요. 좀. 김원봉이 지금- 떠올라야 돼요.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얘기하려 했어요. 네. 계속 약산이라고 얘기하려 했어요. 그 당의 당군으로 만들어지는 게 조선의용대예요. 그래서 이 당이 사실은 대부분은 의열단의 그 분들이 이 안에서 주류를 차지하신 거고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김원봉을 중심으로 해서 의용대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 의용대가 일부가 갈려서 화북지대로 이동을 하면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는 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중국 공산당과 같이 활동을 하면서 조선의용군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맥은 그대로 의열단으로부터 시작되는 인맥의 일부가 공산주의자들과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체.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명희 선생은 이제 조선의용대에서 이제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됩니까? 이제 조선의용대 시절에는 그 이제 김원봉 대장이 있으면서 국민당하고 손잡아서 국민당 군복 입고 지원을 받아서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국민당과 일본군의 전쟁에 이제 뛰는 거죠. 1938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국민당 전선에서 직접 그 하마 그러니까 막 선전전도 하고 서류 뺏어오면 번역도 하고 때로는 실제로 그 저기 보면 중국에 남은 기록들 보면 총싸움도 직접 합니다. 그 고지전에도 나서기도 하고 남녀 구별 없이 그런 걸 하다가 이제 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연안에 있던 김무정 장군이 김명시를 딱 집어서 좀 와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 둘이서 뭐 그래서 둘이서 연인이 아니었냐 막 이런 식의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니었던 거 같고 상해에서 처음 만났죠. 상해에서 같이 활동했던 아주 탁월한 둘 다 탁월했던 분들이라 친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연안으로 오라 그래서 중국 공산당 본거지로 거기서 이제 다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조선의용대가 중국 그 공산당 쪽으로 다 넘어가게 되죠.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조선의용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름이 처음엔 조선의용대로 하다가 화북지대로 하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바꾸게 되죠. 거기 넘어가게 됐던 이유는 이제 중국 장개석 정부가 공산당을 그 8만 대장정인가 그렇게 연안까지 몰아서 이겼는데 일본군이 쳐들어오면서 완전히 전세가 바뀌죠. 그래서 공산당이 아주 처절하게 대일항전하면서 민중의 지지를 얻으니까 일본군보다 먼저 공산당을 눌러야 되겠다. 그래서 공산당을 거꾸로 합작을 한 상태였는데도 계속 공산당을 견제하고 공격하죠. 일본하고 합평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조선의용대 대원들이 우리는
공산당과 합쳐서 일본군과 싸우겠다, 장개성 밑에 못 있겠다 이런 식으로 반발해서 김원봉 장군이 보내주는 겁니다. 그쪽으로. 이제 물론 공산당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선동했지만 뭐 김원봉도 찬성했죠. 여기서는 도저히 싸움이 안 되니까 안 하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조선의용군을 공식적으로 이제 만든 거죠. 그때 이제 김명시가 이제 조선의용군 정치위원으로 총정치위원으로 이제 발탁돼서 다시 갑니다. 그래서 대장은 김무정, 사령관은 김무정, 정치위원은 김명시. 그러니까 이게 공산당 조직에서는 군사와 저기가 정치가 동급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실제로는 사령관이 당연히 높지만 그러니까 김명시가 말한 조선의용군의 이념적인 지도자인 거죠. 네. 투탑 체제. 네. 그 정도면 여성으로서 아마도 그 항일운동 과정에서 가장 뭐 높은 지위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 중요한 직책을 하지 않았을까. 아까 얘기한 허정숙 이런 분들이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같이 있었는데도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 김명희 선생의 어떤 좀 인간적인 면모라든가 그런 걸 알 수 있는 자료는 별로 없죠. 예, 그렇게 세세하게 남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욱하는 성격이 많았다든가 아니면 성격이 뭐 화통했다든가 뭐. 예,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없는데 네. 지금 아주 맺고 끈 게 아주 말하는 것이 맺고 끊음이 아주 정확하다. 그리고 뭐 그런 기록은 저기 있습니다. 신문 기사가.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1945년 해방을 우리 김명시 선생은 이제 어디서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맞는 거죠. 연안에서. 그러니까 다시 조선의용군이 이제 일본군과 계속 최전선에 투입이 되는데 그 태양산이라는 얘기하자면 굉장히 복잡한데 하여튼 태양산에 있으면서 자꾸 부딪혀서 죽으니까 오택통하고 주분래 이런 분들이 그 연안으로 불러들였죠. 일본군이 어차피 지금 우리가 이기고 있으니까 조선인들을 더 이상 희생시키지 말라. 와서 이제 해방에 대비해서 일본군 물러간 그 조선 땅에서 공산당을 일으킬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호하고 교육하자 그래서 그 연안으로 불러들이죠. 거기서 이제 해방을 맞은 겁니다. 그리고 해방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예, 해방되고 12월 달에 바로 돌아오죠. 1945년 12월에. 예. 그래서 김무정 장군은 이제 북한으로 가고 그 김명시는 남한까지 왔습니다. 고향이 마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김무정은 저 함경도 사람이라 그 뭐 서울에 그냥 북한에 간 거죠. 고향이라서. 뭐 꼭 고향이라 간 것만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자연히 그렇게 됐죠. 그래서 서울에 와서 12월 달에 그 어떤 기록에는 제가 찾지 못했지만 증언은 들었습니다. 그래 김명시 장군 환영대회 기록도 있을 거예요. 신문에도 있어. 그 김명시 장군 환영대회도 하고 뭐 요란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 당시 그 서울의 민중에게 그만큼의 인지도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있었죠. 독립운동가로서. 환영대회를 열 만큼. 네, 제가 잠깐 말을 실수했는데 신문에도 나왔고 제가 그 기록을 못 봤다는 거는 백마를 타고 행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그 스님의 증언에 백마를 타고 그때 행진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카퍼레이드 한 거잖아요. 네, 그 카프레이드 종로 그렇죠? 사가에서 천도교 회관에서부터 종로까지 이렇게 시내를 관통하는 한겨울에 12월 달에 뭐 눈도 왔는데 백마를 타고 가서 아주 엄청난 저기를 했다 이런 증언하셨는데 그 거기까지는 어떻게 기록이 없었어요. 그 정도의 어떤 대중적 인지도를 갖고 있는 여성 독립운동가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뭐 그 정도 김명시 선생이 거의 유일한 제일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식으로 구별하면 잘 안 되지만 하여튼 제일 그 당시 주목을 받았던 분이죠. 제가 그런 식으로 분류하는 거 좋아해 갖고요. 그래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최고였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때 당시에 그 조선 독립동맹이라고 이제 조직명을 바꿔가지고 이분들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 조선 의용군이 정치 조직이 이제 조선 독립동맹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유일하게 남과 북으로 다 나눠서 들어오는
최초의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직들은 뭐 북으로 가든 남으로 가든 그렇지만 조선 독립동맹은 두 곳에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1945년 12월이라는 시점이 계속 뭐냐면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다가 계속 그게 지지부진하고 막 잘 안 되고 이랬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 빨리 독립을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독립을 해야 된다 이런 열망하에서 조선 독립동맹이라고 하는 아주 건출한 그리고 조선 의용군이라고 하는 아주 큰 부대가 있는 그런 조직이 들어오니까 이 민중들이 엄청난 관심을 표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이제 김명시라고 하는 여장군으로 알려진 분이 오니까 그 대중적인 그런 관심이 확 그렇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때 기록을 보니까 네. 조선 사람은 친일파나 민족 반역자를 제외하고 다 통일전선에 참가하여 한 뭉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김명시 선생이 서울에 들어와 가지고 그런 기자회견을 했대요. 네. 그래서 이제 백마탄 여장군이란 별칭이 붙은 거군요. 네. 그 원래 그 중국에서 백마를 탔다. 네. 그래서 백마탄 여장군이라고 했다는 얘기도 했을 것 같아서 네. 하여튼 그 중국에서 이 김무정 장군을 연구한 학자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예. 아무리 자기가 연구해봐도 거기서 백마 타지는 않았을 거라고. 김무정은 정치적이지 군사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김무정이 아니라 김명시는. 예. 김무정 장군은 백마든 흑마든 뭐 말 타고 계속 싸웠죠. 예. 해방 공간으로 하여간 뭐 왔습니다만 미군정이기 때문에 뭐 운신의 폭이 이렇게 넓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자마자 얼마 그 이듬해 한 8개월밖에 안 돼서 공산당이 대대적인 탄압이 받기 시작하니까 그때서부터 완전 종적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지하 활동을 했는데 그 여기서부터는 좀 뭐 작가로서 상상력이 아니고 제 그냥 그 공부한 추측으로 봤을 때는 그 지하 활동에 그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945년도 3월 막 이때 그 지하 활동의 총책이 이주와 김삼룡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계속 거기 서울 조계만 있어요. 집에만 상신동 이런 쪽에. 근데 이 전국의 남로당 조직을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누군가 연결하는 선들이 있었던 거죠. 김명시가 그 핵심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거나 최소한 제일 중요한 그 연락책이었을 겁니다. 항일운동 때도 그런 일을 정말 많이 한 사람이고. 그래서 김삼룡이나 이주아가 뭐 전라도도 가고 경상도도 갔으면 좋은데 그런 기록은 어디에도 없고 계속 여기 서울에서 지시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김명시 장군이 이제 체포됐을 때도 그냥 여기서 진짜 추측이죠. 이거는 그 김삼룡 이주아의 거처를 저기를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거를 그 불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자살할 확률도 있겠다. 진짜로 자살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혐의로 이제 체포가 되는 거죠? 해방공간에서? 그런 명목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공산당주의자들이 1949년도 전쟁 나간 전 가을 이때 아주 무조건 다 처단되고 뭐 지방에서 웬만큼 이름 없는 사람은 그냥 가서 싸지겠죠. 근데 그래도 김명시는 워낙 유명 인사였기 때문에 내무부 장관이 직접 김효석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김명시가 자살했다라고 발표도 하고 유치장에서 자살했다. 부천서 유치장에서 자살했다고 발표도 하고 이랬죠. 그거는 팩트라고 보십니까, 작가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고문하다 죽였을 확률이 100% 99%겠죠. 그렇지만 정말로 자살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 추측으로 봤을 때 김삼룡 이현상 내지 남로당 그 조직의 연락책으로서 그걸 불지 않기 위해서 자살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죽지 않았을까. 만약에 자살했다면은 그렇게 둘 중 하나겠죠. 참 아픈 우리 현대사네요. 이 정도의 독립운동가면 뭐 이렇게 좀 대한민국에서 훈장을 받는다든가 유공자로 인정을 받는다든가 뭐 그래야 되는 게 아닐까요? 권시영 연구원?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좀 어렵죠. 당연히 받아야죠. 물론 저는 그 점을 꼭 이렇게 일괄해서 뭐 김원봉 선생한테 왜 훈장을 안 주냐 이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김원봉은 그래도 좀 제외두고 김명식 이 양반은 자본주의를 타도해서 끝까지 싸웠는데 자본주의 한국에서 주는 상을 뭐 이렇게 좋다고 받았겠을까? 그러니까 상 안 받아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무정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그래도 독립운동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수여를 해야 된다면 반드시 줘야 될 분이죠. 본인이 거부할지 몰라도 드려야 되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뭐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선의용군이 북한 인민군 뿌리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그런 논조로 몰고 가잖아요. 조한성 연구원 안 그렇습니까? 네, 그건 그래서 어쩌라고. 사실은 좀 근데 그냥 독립운동 서운 같은 경우에는 1945년 8월 그 시점까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걸 평가하면 될 그렇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죠. 예. 아 그리고 일제 강점기와의 공산주의 운동 자체가 결국 독립운동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당연히 다 드려야죠. 공산당 소속이든 아니든. 예. 해방 후에 이제 북한하고 관련이 됐다는 이유로 대부분 안 주고 있는데 네. 그거는 왜 해방 후 얘기를 왜 하죠? 예전에 일 갖고 상을 주는 건데 독립운동하고 해방 후가 뭔 상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하에서 그분의 활동이 조국 해방에 기여했느냐, 그렇죠. 조국 해방에 복무했느냐 이 기준으로 어떤 줘야죠. 서운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예. 참 개인적으로는 근데 참 조금 너무 좀 허망하게 가신 것 같아갖고. 네, 너무 허망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너무 비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행적들이 남아있지 않은 거 한 2, 3년 동안 그 최일선에서 뭔가 하긴 한 건 분명한데 네. 그걸 안 했다면 오히려 행적이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저기 신문에도 무슨 어디 가서 공개 활동을 했으면. 근데 철저하게 그 비밀 활동하면서 그러다 돌아가셨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최근에 한 2, 3년 전부터 그 마산 지역에서 마산 그 희망연대라고 하는 단체에서 그 이제 김명시, 김영선, 이 아까 얘기한 김형윤 또 그 어머니 김인분데 그 어머니까지 네 사람을 이제 독립운동 유공자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자 오늘은 소설 명시의 작가 안재성 선생님을 모시고 작품에 대해서 함께 또 그리고 김명시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방송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권시용 연구원 오늘 어땠습니까? 네. 네. 저 소설 참 재미있게 읽었고 소설을 쓰신 작가님을 만나서 반가웠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딱 이렇게 네. 깜짝 놀랐다 또는 많은 걸 느꼈다 뭐 이런 한 대목이 있습니다. 강물은 결코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 김명시 오빠인 김형선의 편지 중 한 대목이라고. 진짜로 있었어요. 그렇게. 네네네. 그 혁명에 대한 의지, 작은 물이 모여서 개울물을 이루고 그것이 강물을 이루고 그리고 바다로 나아가는데 그런 강물은 결코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혁명에 대한 의지, 열의 이런 것들을 표현한 그런 말인데요. 근데 또 이런 그런 그 물이 바다까지 작은 물방울이 바다까지 가는 동안에 겪어야 할 그 고통, 아픔, 슬픔 이런 것들도 그 속에 그 과정 속에서 많이 남아 있을 거라고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들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이렇게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청취자들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얘기예요. 네. 준비한 거예요. 예. 잘 준비했네요. 우리 조한성 연구원은 오늘 어땠습니까? 네, 그 저 같은 경우에는 김명시 선생에 대해서 원래부터 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네.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이렇게 치열하게 사신 분들을 이렇게 인생을 읽다 보면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좀 더 치열하게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함께 하셨는데 우리 안재성 작가님 뭐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40년 가까운 예.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 한 적어도 3-4만 명 정도의 독립운동가들이 이렇게 이 독립을 쟁취하려고 많이 싸움을 했죠. 공산주의든 뭐든. 그 중에 지금 한 18,000명 정도가 이렇게 서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다른 분들은 아직도 안 됐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70년, 80년이 되는데 아직도 그 3-4만밖에 안 되는 사람을 못 찾는 건지 왜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왜 본인들이 자료 찾아서 신청을 해야 되는지 나라에서 그 기구를 만들어서 당연히 다 찾아내야 되는데 다 기록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 한심하고 또 우리가 그 3-4만 명이나 되는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엊그제도 4월 17일 날 공산당 창립 기념식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저랑 이렇게 몇 사람이 그 공산당 창립일 날 공산주의자 활동가 중에서 그 돌아가신 분들 추모식을 합니다. 그래서 엊그제는 국립현충원 가가지고 대전에서 그 이효정, 뭐 이정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 세 분이 묻혀서 그 여성운동가 세 분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봐도 저 그 많은 저 묘비 중에 저도 공부를 한다고 했어도 아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몇 명 안 돼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3만 명, 4만 명을 다 외울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독립운동가 누구인가를 기억할 수는 없죠. 운이 좋으면 그냥 어떻게 알려지는 것이고 운이 없으면 영원히 기록에만 남는 건데 그게 상관이 없이 그분들이 하려고 했던 그 정신, 그 민족 해방만을 저기 한 게 아니고 인간 해방을 위해서 같이 했던 거죠. 했던 그 정신을 이어받는 그런데 관심을 놓치지 말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만 명 다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김명시를 몰라도 상관없으니까 좀 이 김명시 같은 분이 하려던 정신을 좀 기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안재성 작가님을 모시고 소설 명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방송 안재성 작가님의 최신작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전태일 50주기 기념 안재성 소설집 달뜨기 마을. 네. 언제 나왔냐면요. 5월 1일. 아직 안 됐네. 초판 발행 이거 5월 방송 나가잖아요. 네. 초판 발행 2020년 5월 1일. 인쇄소에서 바로 나온 겁니다. 노동절에 딱 나온 책입니다. 달뜨기 마을. 그동안의 소설들을 조금 몇 개 모아서 엮으신 책인가요? 예, 단편 소설들이요. 네. 전태일 50주기라는 걸 좀 그런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9개 단편을 모았는데요. 네. 그래서 그 중에 3개는 최근 근래에 이렇게 노동 현장에서 노동운동한 이야기들이고 또 중간에 저기 3개는 7, 80년대 노동운동 이야기고 또 맨 앞에 3개는 일제시대 하는 노동운동이 좀 약했기 때문에 항일운동했던 이야기입니다. 같은 공산주의자들 항일운동 이야기. 그래서 뭐 같은 맥락의 이야기라 그리고 제가 전태일 문학상을 타서 이제 작가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50주기로 기념으로 낸 겁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 기념으로 우리 안재성 작가의 소설집 달뜨기 마을이 나왔습니다. 또 좀 많이 좀 읽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두 분도 고생하셨고요.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네, 좋아요, 또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